환자분, 지금 당장 링거 빼세요. 당신 딸이 방금 간호사실에서 약물을 바꿔치기 했어요. 링거에 독을 탔습니다. 간호사가 귓속말로 제게 말했을 때 전신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환자분, 지금 당장 링거 빼세요. 당신 딸이 방금 간호사실에서 약물을 바꿔치기 했어요. 제 옆 침대에는 딸 서연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환하게 웃으며 사과를 깎고 있었죠. 그 칼날이 오늘따라 유난히 날카로워 보였습니다. 복도에는 흰 가운을 입은 의사 한 명이 계속 병실 문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저를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실험용 쥐를 보듯이.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오늘 이 병원에서 제가 죽을 뻔했다는 걸.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박영자, 올해 73살입니다. 강남에서 부동산 중개업소를 25년째 운영해온 자수성가형 여자죠. 남편 없이 딸 하나 키우며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현금 12억, 강남 아파트 3채, 그리고 상가 건물 하나. 그런데 제 딸이 저를 죽이려 하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딸은 유산만 노리는 사이코패스였습니다. 그것도 이미 2명의 부모를 죽인. 그리고 제가 3번째 타겟이었습니다. 이 악몽은 6개월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정확히는 작년 겨울이었죠. 엄마, 나왔어. 30살 딸 서연이가 명품 쇼핑백을 들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샤넬, 에르메스, 한눈에 봐도 수백만 원은 좋게 넘어 보이는 쇼핑백들이었죠. 엄마, 백화점에서 홍삼 세트 샀어. 1,300만 원짜리야. 이거 드시면 기력 회복될 거야. 얘야, 이런 비싼 거 네 돈으로 샀니? 당연하지. 엄마가 나 혼자 키우느라 고생하셨잖아. 이제 내가 효도할게. 참 기특한 딸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서연이는 어릴 때부터 모범생이었어요. 명문대 졸업하고 대기업 다니면서도 엄마 생각을 해주는 착한 딸이었죠. 친구들이 부러워할 정도였습니다. 영자야, 내 딸 정말 효녀네. 우리 아들은 결혼하고 나서 연락도 잘 안 하는데. 그러게 말이야. 너무 착해서 걱정일 정도야. 서연이는 결혼도 안 하고 저랑 같이 살면서 꼬박꼬박 생활비도 넣어줬습니다. 월 200만 원씩이나요. 엄마, 내가 벌어서 엄마 편하게 해드릴게. 그 말이 얼마나 감동적이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뭔가 변했습니다. 정확히 6개월 전부터 서연이가 이상하게 집착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유언장 작성했어? 어느 날 저녁 서연이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갑자기 왜? 아니, 요즘 엄마 건강이 안 좋아 보여서. 혹시 모르잖아. 미리 정리해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나 아직 멀쩡한데? 에이, 만약을 위해서지. 엄마도 이제 73이잖아. 나 말고 다른 친척들한테 재산 넘어가면 억울하잖아. 그 말이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왜 갑자기 유언장 얘기를 꺼내는 걸까?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은 유언장, 상속, 보험 얘기를 꺼냈어요. 엄마, 종신보험 가입했어? 요즘은 나이 들어서도 가입할 수 있대. 엄마, 아파트 명의 이전은 생각 안 해봤어? 증여세 절세할 수 있대. 엄마, 혹시 숨겨둔 재산 있어? 나중에 친척들이 덤비면 안 되니까 미리 말해줘.
점점 더 노골적으로 재산 얘기를 하는 서연이가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효심이 과한 거겠지라고 생각했죠. 얼마나 순진했던 걸까요? 의심은 한 달 전 우연히 발견한 서연이의 노트북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서연이가 샤워하러 들어간 사이 거실 테이블 위에 노트북이 열려 있었어요. 원래는 남의 물건을 보지 않는 성격이지만 화면에 떠 있는 글자가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추적 불가능한 독극물. 손이 저절로 마우스로 갔습니다. 검색 기록을 내렸습니다. 상속세 절세 방법, 유언장 법적 효력 고령자 사망 시 보험금 지급 기간 추적 불가능한 독극물 심장마비 유발 약물 디지털 독소 구매처 병원 CCTV 사각지대 손이 떨렸습니다. 아니야. 설마 왜 우리 딸이 이런 걸 검색하는 거지? 더 끔찍한 건 문서 폴더였습니다. 프로젝트 M이라는 제목의 폴더. 클릭했습니다. 그 안에는 엑셀 파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파일 이름 최종 계획. 열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멈췄습니다. 목표 대상 박영자 73세. 기한 3개월 내. 방법 자연사 위장. 심장마비 예상 수익 102억 원. 자산 내역. 현금 12억. 강남 아파트 대치동 35억. 강남 아파트 청담동 28억. 강남 아파트 압구정 22억. 상가 건물 역삼동 5억. 합계 102억. 실행 계획 1단계 건강검진 조작 완료. 협조자 김민수 과장 서울대 병원 내과. 방법 검진 결과 조작 협심증 진단. 비용 2천만 원. 2단계 입원 유도 진행 중. 목표 VIP 1인실 배정. 기간일 2주. 이유 외부 차단. 통제 용의. 3단계 약물 투여. 약물 디곡신 과다 투여. 방법 링거의 혼입. 예상 결과 심장마비. 발각 가능성 0% 부검 시에도 자연사로 판정. 4단계 사후 처리. 유언장 이미 작성 완료 공증 완료. 보험금 15억 수령 예정. 상속세 회계사 통해 절세 방안 마련. 총 수령액 약 85억 세금 제외.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이건 살인 계획서였습니다. 그것도 저를 죽이기 위한. 손이 떨려 마우스를 놓칠 뻔했어요. 더 내렸습니다. 과거 사례 1 최미선 친모 65세 2022년 사망. 자산 45억. 방법 병원 입원. 약물 과다 투여. 결과 성공 심장마비로 처리. 수령액 38억. 사례 2 김태호 친부 70세 2023년 사망. 자산 32억. 방법 요양병원 입원. 수면제 과다 투여. 결과 성공 노안으로 처리. 수령액 28억. 그 순간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서연이가 이미 2명을 죽였다고? 그리고 이제 저까지? 화장실에서 물 흐르는 소리가 멎었습니다. 서연이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황급히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엄마, 뭐해? 서연이가 수건으로 머리를 닦으며 나왔습니다. 아,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 엄마, 왜 그래? 얼굴이 안 좋아 보여. 아니야. 괜찮아. 서연이가 노트북을 확인했습니다. 잠금 화면이었죠. 다행히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어요. 엄마,
내일 건강검진 받으러 가자. 내가 병원 예약 다 해놨어. 건강검진? 응, 종합검진. 요즘 엄마 숨 찬 것 같더라. 혹시 심장에 문제 있을 수도 있잖아. 그 말이 협박처럼 들렸습니다. 심장에 문제가 생기게 만들겠다는. 하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 했습니다. 그래, 알았어.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 딸이 날 죽이려 한다고? 말도 안 돼. 하지만 노트북에 그 글들이 계속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3단계 약물 투여 예상 결과 심장마비 발각 가능성 0%. 다음 날 아침 서연이가 일찍 깨웠습니다. 엄마, 일어나. 9시 예약이야. 응. 온몸에 힘이 없었습니다. 한숨도 못 잤거든요. 서연이와 함께 강남의 대형 병원, 서울대병원으로 갔습니다. 차 안에서 서연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검진 받으면서 의사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해. 건강이 제일 중요하잖아. 그 말이 소름 끼쳤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어머님, 건강검진 받으러 오셨어요? 3층 종합검진센터로 가시면 됩니다. 친절한 안내 직원이 알려줬습니다.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박영자 환자분, 이쪽으로 오세요. 간호사가 저를 안내했습니다. 각종 검사를 받았습니다. 피 검사, 소변 검사, 심전도, 흉부 X-레이, 복부 초음파, CT. 3시간이 넘게 검사를 받았어요. 그리고 오후 2시 결과 상담 시간.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박영자 환자분, 심장에 이상이 발견됐습니다. 네.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협심증 의심 소견이 보입니다. 관상동맥이 좁아져 있어요. 정밀 검사를 위해 입원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 아무렇지도 않은데요. 가슴 통증 같은 것도 없고 지금은 증상이 없어도 갑자기 심장마비가 올 수 있습니다. 특히 환자분 나이대에서는 더 위험하죠. 최대한 빨리 입원하시는 게 좋습니다. 옆에서 서연이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엄마, 의사 선생님 말씀 들었지? 빨리 입원해야 해. 나 무서워.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이었지만 그 소나기가 뱀처럼 차가웠습니다. 의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내일 당장 입원하세요. VIP 1인실로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안정을 취하면서 정밀 검사 받으셔야 합니다. VIP 1인실이요? 네, 조용히 쉬셔야 하니까요. 가족분도 상주하실 수 있고요. 서연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선생님. 내일 바로 입원할게요. 제가 옆에서 계속 지킬게요. 그 말이 감옥 선고처럼 들렸습니다. 병원을 나오며 서연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걱정 마.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입원 준비는 내가 다 할 테니까 엄마는 쉬기만 해. 서연아. 응? 나 정말 입원해야 하나? 증상도 없는데. 서연이의 눈빛이 순간 차갑게 변했습니다. 엄마, 의사 선생님이 위험하다고 했잖아. 갑자기 쓰러지면 어떡하려고? 하지만, 엄마, 서연이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왜 자꾸 그래? 나 걱정돼서 미치겠는데 왜 입원을 안 하려고 해?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미안해. 알았어. 입원할게. 그래야지. 서연이가 다시 환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내일 VIP 병실 들어가면 편할 거야.
내가 맛있는 것도 사다 줄게. 하지만 그 미소가 이제는 악마의 가면처럼 보였습니다. 집에 돌아왔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서연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혹시 유언장은 작성했어? 왜 갑자기? 아니, 만약을 위해서. 병원에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 서연아, 나 죽는 거 아니야. 에이, 그냥 만약을 위해서라니까. 엄마, 재산이 많으니까 미리 정리해 두는 게 좋아. 그래, 알았어. 그럼 내일 아침에 변호사 사무실 들렀다가 병원 갈게. 내가 다 알아볼게. 모든 게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서연이의 계획대로. 다음 날 아침, 서연이의 차를 타고 먼저 변호사 사무실에 들렀습니다. 박영자님, 여기 서명해 주세요. 유언장이었습니다. 내용을 읽어봤습니다. 본인 박영자는 본인의 전 재산을 딸 박서연에게 상속한다. 엄마, 빨리 서명해. 병원 늦겠어. 알았어.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습니다. 그 순간 제 운명이 결정된 것 같았어요. 오전 10시 서울대병원 입원 수속을 밟았습니다. 박영자 환자분, 이쪽으로 오세요. 8층 VIP 병동입니다. 간호사가 안내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8층에 올라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일반 병실과는 달리 VIP 병동은 마치 호텔 같았어요. 801호실입니다. 들어가세요. 문을 열었습니다. 넓은 1인실, 침대, 소파, TV, 화장실까지 완비돼 있었습니다. 엄마, 여기가 조용하고 좋을 것 같아. 내가 비용 다 낼게. 서연이가 병실을 정리하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가 소름 끼쳤습니다. 조용한 곳에서 죽이기 좋겠다는 의미로 들렸으니까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와 혈압과 체온을 쟀습니다. 환자분, 편히 쉬세요.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호출벨 누르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간호사가 나갔습니다. 서연이가 제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나 회사 좀 갔다 올게. 반찬 했거든. 오후에 다시 올게. 그래. 엄마, 간호사분한테 필요한 거 말씀드려. 나 없어도 괜찮지? 응, 괜찮아. 서연이가 병실을 나갔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8층이라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어요. 나 여기서 죽는 건가?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오후 2시쯤 낯선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환자분, 링거 꽂을게요. 네. 간호사복을 입고 있었지만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이름표를 보니 김혜진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잠깐만요. 아까 오셨던 간호사분은? 아, 교대했어요. 제가 오후 근무해요. 차가운 바늘이 손등에 꽂혔습니다. 링거가 똑똑똑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투명한 액체가 제 혈관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5분쯤 지났을까요? 이상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숨이 가빠졌습니다. 이상해, 뭔가 잘못됐어.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호흡이 거칠어졌어요. 호출벨을 누르려는 순간 링거의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젊은 여자 간호사가 황급히 들어왔습니다. 이름표에 이하늘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환자분, 지금 당장 링거 빼세요. 네. 그녀가 제 링거를 확 뽑았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당신 딸이 방금 링거 약을 바꿔치기 했어요. 여기 원래 들어가야 할 약이 아니에요. 뭐라고요? 손등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하늘이 재빨리 솜으로 눌러줬어요. 제가 간호사실 CCTV를 봤어요. 당신 딸이 의료진 없는 틈에 들어와서 약물을 바꿨어요. 저건 심장마비를 유발하는 약물입니다. 디곡신 과다 투여분이에요.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정말이었습니다. 내 딸이 날 죽이려 하고 있었습니다. 왜 날 도와주는 거예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늘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제 언니가 3년 전에 똑같은 방법으로 죽었어요. 딸한테 뭐라고요? 하늘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제 언니 이름은 최미선이었어요. 65세에 돌아가셨죠? 최미선. 그 이름 서연이 노트북에서 봤어요. 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이 노트북에 살해일로 기록돼 있었어요. 최미선, 65세, 2022년 사망. 심장마비로. 하늘이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그럼, 정말, 네. 서연이가 당신 언니를 죽였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늘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제 언니는 재산이 많았어요. 남편이 일찍 돌아가셔서 혼자 살았죠. 그리고 양딸을 입양했어요. 외로워서 그게 네, 박서연이었어요.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이는 언니를 엄마라고 불렀어요. 정말 착한 딸처럼 굴었죠. 매일 찾아오고 맛있는 것도 사다 주고 하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언니가 쓰러졌어요. 심장마비래요. 병원에 이미 입원해 있었는데. 입원? 네. 건강검진에서 심장 이상이 발견됐대요. 그래서 정밀 검사 받으러 입원했는데 3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똑같았습니다. 저와 똑같은 시나리오였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어요. 하지만 증거가 없었어요. 부검 결과도 자연사였고요. 디곡신 같은 약물은 부검에서도 잘 안 나타나거든요. 세상에. 그래서 제가 간호사가 됐어요. 3년 동안 준비했어요. 서연이를 찾기 위해서. 그리고 드디어 하늘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당신을 찾았어요. 서연이의 다음 타깃을. 어떻게 날 찾았어요? 서연이를 미행했어요. 몇 달 동안. 그러다가 당신을 발견했죠. 그리고 서연이가 또 같은 방법을 쓰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일부러 이 병원에? 네. 제가 이 병원으로 옮겼어요. 당신을 지키기 위해서. 눈물이 멎지 않았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환자분, 지금 도망쳐야 해요. 당신 딸이 곧 돌아올 거예요. 그리고 다시 시도할 겁니다. 하지만 어떻게? 제가 도와드릴게요. 일단 병원을 빠져나가세요. 하지만 서연이가 걱정 마세요. 제게 계획이 있어요. 그때였습니다.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서연이가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어요. 엄마, 내가 왔어. 링거는 왜 빠졌어? 하늘이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아, 링거 교체 시간이라서요. 곧 다시 꽂아드릴게요. 그래요? 서연이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하늘을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간호사님,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이하늘입니다. 아, 처음 뵙네요. 새로 오신 분이세요? 네, 이번 주에 배치받았어요. 서연이가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에는 의심이 가득했어요. 그럼 링거 다시 꽂아주세요. 네, 잠시만요. 하늘이 나가려는데 서연이가 말했습니다. 여기서 하면 안 돼요? 왜 나가시려고 해요? 아, 새 링거액을 가져와야 해서요. 그럼 빨리 다녀오세요. 엄마가 불편해 하시잖아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하늘이 병실을 나갔습니다. 서연이와 둘만 남았습니다. 엄마, 괜찮아? 서연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응. 왜 링거를 뺐어? 누가 빼래? 간호사가 교체한다고. 이상하네. 왜 갑자기? 서연이가 병실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복도를 내다봤어요. 엄마, 저 간호사. 뭔가 수상한데? 왜? 느낌이 이상해. 자꾸 우릴 주시하는 것 같아. 서연이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801호실, 이하늘 간호사 신원 조회. 몇 분 뒤 답장이 왔습니다. 서연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야? 무슨 일이야?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서연이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그녀가 받은 문자 내용은 이하늘 32세 간호사 친언니 최미선 사망 2022 주의 요망. 서연이가 모든 걸 눈치챘습니다. 오후 6시 엄마 나 저녁 좀 사가지고 올게. 서연이가 병실을 나갔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나간 게 아니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저를 감시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휴대폰으로 통화했습니다. 저기요, 문제 생겼어요. 그 간호사 최미선의 동생이에요. 뭐? 네, 신원 확인했어요. 눈치챈 것 같아요. 오늘 밤 안에 빨리 처리해. 알겠습니다. 서연이가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환하게 웃으며 엄마, 저녁 사왔어. 엄마 좋아하는 삼계탕이야. 고마워. 엄마, 많이 드세요. 기력 회복해야죠. 서연이가 숟가락으로 떠서 제 입에 넣어줬습니다. 마치 어린아이 돌보듯이. 하지만 그 손길이 차가웠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니 졸음이 왔습니다. 엄마, 피곤하지? 좀 자. 응. 눈이 감겼습니다. 의식이 흐려졌어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희미한 의식 속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 밤에 이제 끝내자. 서연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주사 준비했어? 네, 여기요. 다른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이거 맞으면 10분 안에 심장마비와 고통도 없어. 좋아. 그럼 나는 밖에서 지킬게. CCTV는 이미 꺼놨어요. 8층 전체 30분간 블라인드. 완벽하네.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차가운 손이 제 팔을 잡았어요. 이대로 죽는 건가? 그때 쾅!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환자분, 일어나세요. 하늘의 목소리였습니다.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눈을 떴습니다. 침대 옆에 흰 가운 입은 남자가 주사기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이 할망구가 깼네. 남자가 주사기를 들어 올렸습니다. 하늘이 남자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도망가세요. 빨리. 저는 침대에서 뛰어내렸습니다. 병실 문으로 뛰어갔어요.
복도에 서연이가 서 있었습니다. 엄마, 어디가? 서연이가 제 앞을 막았습니다. 비켜, 서연아. 엄마, 그냥 순순히 죽어. 그게 덜 고통스러워. 그 순간 서연이의 얼굴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웃음기가 사라지고 차갑고 무표정한 얼굴이 드러났어요. 진짜 얼굴이었습니다. 살인마의 얼굴. 제발 날 좀 살려줘. 안 돼. 엄마는 오늘 여기서 죽어야 해. 서연이가 제 목을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백이요? 내 거야. 다 내 거라고. 숨이 막혔습니다. 의식이 흐려졌어요. 이대로 끝인가? 그때 쾅! 서연이의 머리에 뭔가 부딪혔습니다. 하늘이 소화기로 서연이를 때린 거였어요. 뛰어요. 하늘이 제 손을 잡아당겼습니다. 우린 복도를 따라 뛰었습니다. 뒤에서 서연이의 비명이 들렸습니다. 이년들아, 다 죽여버릴 거야. 비상계단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위로 가요. 왜 위로? 옥상으로 가야 해요. 8층, 9층, 10층. 계단을 올랐습니다. 숨이 턱까지 찼어요. 73살 인생에서 이렇게 뛰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옥상 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때렸어요. 여기서 어떻게? 저기 보이세요? 옆 건물이 붙어 있어요. 정말이었습니다. 옆 건물까지 약 1m. 저기로 건너가면 돼요. 하지만 여기 10층인데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서연이가 곧 올라올 거예요. 그때 뒤에서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엄마, 서연이었습니다. 머리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어요. 그녀의 손에는 주사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엄마, 어디 가려고 그래? 서연이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이제 그만 포기해. 어차피 넌 못 도망가. 서연아, 제발, 제발. 서연이가 비웃었습니다. 이제 와서 제발. 웃기네. 서연아, 넌 대체 왜 이러는 거야? 왜? 서연이가 비웃었습니다. 돈 때문이지. 뭐가 더 있어? 나는 내 엄마야. 엄마. 서연이가 킥킥 웃었습니다. 웃기지 마. 난 엄마가 필요한 게 아니라 돈이 필요했어. 무슨 소리야? 진실을 알려줄까? 서연이가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주사기를 천천히 들어 올렸어요. 나 원래 고아야. 18살 때 입양된 거지. 뭐?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거짓말. 내가 너를 낳았어. 낳았다고? 서연이가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엄마, 치매 왔어? DNA 검사 한번 해볼까? 아니야. 내가 분명 그때 깨달았습니다. 30년 전 제가 출산한 아기는 죽었습니다. 산후조리원에서 갑작스런 영아돌연사였죠. 의사가 말했습니다. 유감입니다. 아기가 호흡을 멈췄습니다. 그날의 충격은 평생 잊을 수 없었어요. 저는 정신이 나가버렸습니다. 한 달 동안 먹지도 자지도 못했죠. 그리고 얼마 뒤 입양기관에서 연락이 왔었습니다. 부인, 비슷한 나이의 여자 아기가 있는데 입양하시겠습니까? 버려진 아이예요. 저는 슬픔에 빠져 그 아기를 데려왔습니다. 죽은 내 아기를 대신할 그게 서연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이는 그 사실을 모를 거라고 생각했어요. 절대 말하지 않았으니까. 넌 어떻게 알았니?
5년 전에 알았지. 엄마 서류 정리하다가 입양 서류 발견했거든. 서연이의 눈빛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때 얼마나 충격받았는지 알아? 내 인생이 통째로 거짓말이었다는 걸 알았을 때. 서연아, 닥쳐. 서연이가 소리쳤습니다. 넌 나한테 거짓말했어. 30년 동안 진짜 엄마인 척하면서.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서연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눈물이었어요. 미안하다는 말로 뭐가 해결돼? 내 인생은? 내 정체성은? 서연아, 나는 정말 너를 사랑했어. 사랑? 서연이가 웃었습니다. 거짓말 위에 쌓인 사랑이 무슨 의미가 있어? 하지만 그때부터 계획했어. 어떻게 하면 엄마 재산을 다 가져갈까? 그게 내가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보상이라고 생각했어. 서연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알았지. 나한테는 친엄마, 친아빠가 따로 있다는 것도. 너. 첫 번째 엄마는 3년 전에 정리했어. 첫 번째 엄마. 입양되기 전 친엄마. 최미선. 그 여자도 돈 많았거든. 날 버린 주제에 부자로 잘 살고 있더라고. 하늘이 소리쳤습니다. 우리 언니를. 그래, 내가 죽였어. 병원에 입원시켜서 약물로 정리했지. 심장마비로 위장해서. 완벽했어. 손발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작년에. 친아빠 김태호. 그 남자도 찾아갔어. 딸인 척하면서 접근했지. 미쳤구나. 미쳤다고? 서연이가 주사기를 들어 올렸습니다. 세상이 원래 이런 거야. 약육강식이지. 날 버린 인간들이 부자로 사는 게 공평해? 내가 가져가는 게 당연한 거야. 서연아, 제발 정신 차려. 넌 살인자야. 이미 2명을 죽였고. 그래서 서연이가 비웃었습니다. 어차피 들키지 않았잖아. 경찰도 자연사로 결론 냈고. 완벽한 범죄였어. 하지만 이번엔 다를 거야. 하늘 씨가 다 알고 있어. 알아도 소용없어. 서연이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내 뒤에 누가 있는지 알아?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거기에는 정장 입은 중년 남자의 사진이 있었어요. 김태준. 내 뒤를 봐주는 분이야. 변호사, 의사, 경찰까지 다 매수할 수 있어. 세상에. 그러니까 넌 오늘 여기서 죽어야 해. 자연사로. 그럼 모든 게 끝나. 서연이가 주사기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안녕, 엄마. 지옥에서 만나자. 그 순간 하늘이 소화기를 다시 집어던졌습니다. 쾅! 서연이가 비틀거렸습니다. 주사기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뛰어요. 하늘이 외쳤습니다. 우린 옥상 가장자리로 달렸습니다. 이년들아. 서연이가 주사기를 줍고 쫓아왔습니다. 옆 건물까지 1미터.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10층. 떨어지면 죽습니다. 뛰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늘이 먼저 뛰었습니다. 후두둑. 성공적으로 옆 건물 옥상에 착지했어요. 빨리요. 저도 뛰었습니다. 73세 인생에서 가장 무모한 점프였습니다. 공중에 몸이 떠올랐어요.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발이 가장자리에 걸렸습니다. 으악! 미끄러졌습니다. 추락하는 순간 하늘이 제 손을 잡아당겼습니다. 잡았어요.
간신히 옥상 바닥에 엎어졌습니다. 살았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서연이가 옥상 가장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엄마, 넌 끝이야. 어디 가든 찾아낼 거야. 하지만 서연이는 뛰어오지 못했습니다. 겁이 났던 거죠. 우린 옥상 문을 열고 건물 안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택시, 손을 흔들었습니다. 택시가 섰고 우린 뛰어탔어요. 아저씨, 경찰서로 가주세요. 빨리요. 네. 무슨 일이? 빨리요.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서연이가 병원 입구에서 저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으로 통화하고 있었어요. 그 눈빛이 살기로 가득했습니다. 강남경찰서 오후 10시 뛰어들어가 신고했습니다. 제 딸이 저를 죽이려고 해요. 당직 형사가 놀란 표정으로 일어났습니다. 할머니, 진정하시고 천천히 말씀해 보세요.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링거에 탄 독약, 주사기, 그리고 서연이의 고백까지, 최미선, 김태호 살인 사건까지. 하지만 형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머니, 증거가 있으세요? 증거요? 병원 CCTV라든지 녹음 파일이라든지. 그건 하늘이 나섰습니다. 제가 간호사예요. 병원 CCTV 확인하면 약물 바꿔치기한 장면 나올 거예요. 그럼 그걸 가져오세요. 지금은 증거가 없으니 조사하기 힘듭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머, 문이 열리며 서연이가 들어왔습니다. 눈물 범벅된 얼굴로 머리에는 붕대를 감고 있었어요. 엄마, 여기 있었어? 얼마나 찾았는지 몰라. 그리고 형사에게 말했습니다. 저희 엄마가 요즘 치매가 심하셔서 병원에서 갑자기 사라지셔서 죽을 뻔했어요. 그것도 옥상에서. 치매? 네, 진단서 여기 있어요.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중증 치매 진단서 마이너스 박영자. 망상 장애 진단서 마이너스 박영자. 이게 뭐야? 이건 가짜야. 엄마 작년에 검사 받았잖아. 벌써 잊으신 거야? 형사가 진단서를 확인했습니다. 할머니, 이거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발급한 진단서네요. 작년 11월 15일자. 아니에요. 저 이런 검사 받은 적 없어요. 하지만 형사가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동정과 불신이 섞인 눈빛. 할머니, 따님이 모시고 가셔도 될 것 같은데요. 안 돼요. 저 여자가 저를 죽이려고. 엄마. 서연이가 울먹였습니다. 왜 이러세요? 내가 엄마를 왜 죽여요? 나 엄마 너무 사랑하는데. 그리고 형사에게 말했습니다. 형사님, 우리 엄마 요즘 피해망상이 심해졌어요. 의사 선생님이 입원 치료 권했는데 엄마가 거부하셔서. 아니야. 거짓말이야. 엄마, 진정하세요. 집에 가서 약 드시고 쉬어야죠. 서연이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그 소나기에서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저항하면 여기서 주사 놓을 거야. 지금 내 가방에 있어. 조용히 따라와. 얼음장 같은 목소리였습니다. 하늘이 나섰습니다. 잠깐만요. 병원 CCTV 확인해 보세요. 분명히. 아가씨, 신분증 좀 보여주시겠어요? 형사가 하늘에게 물었습니다. 네. 하늘이 신분증을 꺼냈습니다.
형사가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하늘 씨 맞으시죠? 최미선 씨의 동생. 네. 3년 전에도 여기 오셨었죠. 언니분 사망 사건으로. 네, 하지만 그때도 비슷한 주장을 하셨습니다. 언니분이 딸한테 살해당했다고. 하지만 증거가 없어서 각하됐죠. 하늘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형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이하늘 씨, 혹시 개인적인 원한 때문에 박서연 씨를 모함하시는 건 아니신가요? 아니에요. 정말 서연이가. 증거를 가져오세요. CCTV 영상이든 뭐든. 그 전에는 조사할 수 없습니다. 서연이가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형사님, 저 억울해요. 엄마 치매 돌보느라 3년을 헌신했는데 이렇게 의심받다니. 알겠습니다. 따님, 어머님 모시고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서연이가 제 팔을 끌었습니다. 엄마, 가자. 안 돼. 제발. 하지만 아무도 제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경찰서 밖. 서연이의 차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차에 탔습니다. 하늘이 뛰어나왔습니다. 할머니. 하지만 차는 이미 출발했습니다. 백미러로 하늘의 모습이 점점 멀어졌어요. 차는 서울을 벗어났습니다. 어디 가는 거야? 서연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운전만 했어요. 경기도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점점 더 한적한 곳으로. 1시간쯤 지났을까요? 차가 멈췄습니다. 주변은 컴컴했습니다. 폐건물 앞이었어요. 차에서 내렸습니다. 서연이가 저를 끌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먼지 냄새가 났어요. 오래된 공장 같았습니다. 여기서 엄마가 편히 떠날 수 있게 해줄게. 서연이가 가방에서 주사기를 꺼냈습니다. 이거 맞으면 고통 없이 잠들 수 있어. 30초 안에 심장마비로 기록될 거고. 서연아, 제발. 엄마, 이미 늦었어. 서연이가 미소 지었습니다. 차갑고 무서운 미소. 유언장도 내 앞으로 다 작성했고, 보험금 15억도 내가 받을 거야. 아파트, 상가 건물. 다 내 거야. 주사기가 제 팔에 가까워졌습니다. 안녕, 엄마. 가짜 인생 수고했어. 바늘이 피부에 닿는 순간, 쾅! 문이 부서졌습니다. 경찰이다. 손들어. 형사들이 들어왔습니다. 박서연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뭐야? 서연이가 당황했습니다. 저는 옷 속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내가 한 말, 다 녹음됐어. 엄마. 서연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미안하다, 서연아. 하지만 넌 벌을 받아야 해. 알고 보니 형사는 처음부터 작전이었습니다. 경찰서에서의 그 차갑던 태도도 서연이를 믿는 척했던 것도 모두 연기였죠. 하늘이 병원 CCTV 증거를 확보한 뒤 경찰은 저를 미끼로 쓴 거였습니다. 형사 한 명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서울청 광역수사대 강민호 형사입니다. 박서연 씨, 당신 옷에도 도청 장치가 붙어 있습니다. 방금 당신이 한 말 전부 녹음됐어요. 이럴 수가. 그리고 또 다른 형사가 서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박서연 3년 전 최미선 씨 살인 사건, 작년 김태호 씨 살인 사건도 재수사 들어갑니다. 병원 약물 구매 기록과
당신 계좌 이체 내역이 일치합니다. DNA 증거도 나왔고요. 그리고 김태준도 체포했습니다. 당신 뒤를 봐주던 그 사람 말이에요. 서연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니야. 이건 아니야.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수갑이 채워졌어요. 박서연, 당신은 살인죄, 살인미수죄, 사문서 위조죄로 체포됩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형사의 목소리가 계속됐지만 저는 더 이상 듣지 않았습니다. 그저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딸이 이렇게 끝나다니. 하늘이 제 옆에 와서 앉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끝났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어머니 덕분에 우리 언니도 복수할 수 있었어요. 우린 한참을 울었습니다. 서연이가 끌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녀는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3개월 후 법정. 피고 박서연에 대한 판결을 선고한다. 판사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피고는 2022년 최미선 씨를 디곡신 과다 투여로 살해하였고 2023년 김태호 씨를 수면제 과다 투여로 살해하였으며 2024년 박영자 씨를 상대로 살인을 시도하였다. 이는 계획적이고 잔인한 범죄로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를 신뢰했던 가족이었다. 또한 피고는 범행 후에도 반성의 기미가 없으며 오히려 증거인멸을 시도하였다. 판사가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피고 박서연 3건의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쾅! 망치가 내려쳤습니다. 방청석에서 탄성이 터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연이가 끌려가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 원망이 가득했죠. 하지만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법정 밖. 하늘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정의가 이겼어요. 응. 우리 언니도 이제 편히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하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하늘아, 내가 아니었으면 나도 죽었을 거야. 정말 고마워. 어머니, 앞으로 뭐 하실 거예요? 글쎄, 남은 인생이라도 의미 있게 살아야지. 하늘이 웃었습니다. 저도 도와드릴게요.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잖아요.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진짜 가족. 피로 이어진 게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 가족. 6개월 후 강남 부동산 중개소 문을 다시 열었습니다. 벽에는 새로운 간판이 걸려 있었어요. 박영자 이한을 공인중개사무소. 하늘이 커피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첫 손님 오신대요. 그래, 잘 됐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분주히 걸어다니고 있었어요. 평범한 일상. 73년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시간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강해진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는 걸 배웠습니다. 그리고 정의는 반드시 온다는 것도 가끔 생각합니다. 서연이가 정말 나쁜 아이였을까? 아니면 세상이 그 아이를 그렇게 만든 걸까? 버려진 아이, 정체성을 잃은 아이, 거짓말 위에서 자란 아이. 하지만 그게 살인의 이유가 될 순 없습니다. 서연이는 선택했습니다. 복수를 택했고, 돈을 택했고, 살인을 택했죠. 그리고 그 선택의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저는 서울구치소를 방문합니다.
서연이는 절 만나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갑니다. 면회 신청서를 내고 거절당하고 다음 주에 또 갑니다. 언젠가는 서연이가 문을 열어줄 거라고 믿으며 그때까지 저는 기다릴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엄마니까요. 가짜 엄마였을지 몰라도 30년을 함께 산 건 진짜니까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군가에게는 이게 그저 막장 드라마처럼 들릴 수도 있겠죠. 하지만 기억하세요. 세상에는 정말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위험할 수 있다는 걸. 하지만 동시에 가장 낯선 사람이 가장 큰 은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도 하늘이처럼 말이죠. 만약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이 뭔가 이상하다고 느낀다면, 의심이 든다면 주저하지 마세요. 도움을 요청하세요. 경찰에게, 친구에게, 이웃에게. 당신의 목숨이 가장 소중하니까요.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당신을 해치려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가족이 아닙니다. 진짜 가족은 당신을 지켜주는 사람이에요.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박영자는 이제 76살입니다. 매일 아침 중개소 문을 열고 손님을 맞이합니다. 하늘이와 함께 커피를 마시며 웃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서연이를 찾아갑니다. 언젠가 그 아이가 문을 열어줄 때까지. 인생은 참 아이러니합니다. 가장 끔찍한 배신이 때로는 가장 큰 깨달음을 줍니다. 가장 깊은 상처가 때로는 가장 강한 치유가 되죠. 박영자는 말합니다. 그날 병원에서 링거를 빼지 않았다면 나는 죽었을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진짜로 살아본 적도 없었을 거예요. 이제야 진짜로 사는 게 뭔지 알았어요. 그로부터 1년 후, 우편함에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발신인 서울구치소 박서연. 손이 떨렸습니다. 1년 만에 처음으로 받는 서연이의 편지였습니다. 엄마에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 말을 합니다. 미안해요. 아니, 미안하다는 말도 사치인 것 같네요. 여기 감옥에서 1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제가 얼마나 끔찍한 인간이었는지 깨달았어요. 정신과 상담을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제가 반응성 애착 장애가 있다고 하더군요. 어릴 때 버려진 기억 때문에 사람을 믿지 못하고 돈만이 유일한 안전장치라고 믿게 됐다고요. 하지만 그게 변명이 될 순 없죠. 저는 세 사람을 죽였고 엄마마저 죽이려 했으니까요. 엄마, 제가 5살 때 처음 우리 집에 왔던 날 기억나세요? 저는 기억해요. 엄마가 손 잡아주며 말했죠. 이제 너는 혼자가 아니야. 그때 처음으로 안전하다고 느꼈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어요. 이것도 언젠가 빼앗길 거야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먼저 빼앗으려 했던 것 같아요. 버려지기 전에 먼저 버리려고. 하지만 이제 알아요. 진짜 버려진 건 제가 아니라 제가 버린 사람들이었다는 걸. 최미선, 김태호, 그리고 엄마. 너무 늦었지만 이제라도 말하고 싶어요. 엄마 사랑했어요. 정말로. 하지만 저는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엄마는 저를 용서할 필요 없어요. 그냥 행복하게 사세요. 그게 제가 바랄 수 있는 전부예요. 서연이가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늘이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하지만 가슴이 아팠습니다. 서연이는 제 딸이었습니다. 피는 아니어도 30년을 함께 산 딸이었죠. 하늘아, 나 감옥 좀 가봐야겠어. 네, 정말요? 응, 마지막으로 해줄 말이 있어. 서울구치소, 차가운 면회실, 유리창 너머로 서연이가 앉았습니다. 1년 만에 본 얼굴은 많이 변해 있었어요. 살이 빠지고 눈빛도 달라졌죠.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엄마, 서연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편지 잘 받았어. 미안해요. 쓸데없는 짓 했네요. 아니야.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 편지 읽고 많이 생각했어. 내가 너한테 뭘 잘못했나? 어디서부터 틀어진 건가? 엄마 잘못 아니에요. 다 제가. 들어봐, 서연아. 서연이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나도 완벽한 엄마는 아니었어. 너한테 입양 사실을 숨긴 것도, 내가 너무 일에 바빠서 제대로 관심 못 준 것도 다 내 잘못이야. 엄마. 하지만 그게 내가 사람을 죽여도 되는 이유는 안 돼. 서연이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너는 벌을 받아야 해. 그게 맞아. 네. 하지만 저는 유리창에 손을 댔습니다. 서연이도 똑같이 손을 댔어요. 엄마는 널 용서할게. 엄마, 내가 날 용서 안 해도 돼. 하지만 엄마는 널 용서할 거야. 그래야 나도 살 수 있으니까. 서연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엄마, 알아. 이제 내 남은 인생이라도 의미 있게 살아. 여기서라도. 네. 그리고 서연아. 네. 엄마도 사랑했어. 지금도. 서연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보는 진짜 감정이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우린 한참을 울었습니다. 면회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하늘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어떻게 됐어요? 후련해. 정말이었습니다. 가슴에 걸려있던 무거운 돌덩이가 사라진 기분이었어요. 하늘아, 이제 진짜 새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 네, 어머니. 저도 함께 할게요. 우린 햇살 아래를 걸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복수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용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한 거죠. 증오를 붙잡고 있으면 결국 나만 불행해집니다. 하지만 용서한다고 해서 상대의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용서는 그저 내가 더 이상 그 사람에게 묶여 있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박영자는 이제 자유로워졌습니다. 증오에서도 두려움에서도 그리고 서연이도 언젠가는 진짜 용서를 배울 날이 올 겁니다.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법을. 세상에는 악인도 있고 피해자도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악인도 피해자였던 적이 있고 피해자도 누군가에게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고리를 끊는 거예요. 증오의 고리, 복수의 고리, 그 고리는 용서로만 끊을 수 있습니다. 박영자는 이제 80살입니다. 부동산 중개소는 계속 운영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돈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일합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서연이를 면회 갑니다.
서연이는 감옥에서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있대요. 출소하면 상담사가 되고 싶다고 합니다. 자기 같은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인생은 참 아이러니합니다. 가장 끔찍한 배신이 때로는 가장 큰 깨달음을 줍니다. 가장 깊은 상처가 때로는 가장 강한 치유가 되죠. 박영자는 말합니다. 그날 병원에서 링거를 빼지 않았다면 나는 죽었을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진짜 살아본 적도 없었을 거예요. 이제야 진짜로 사는 게 뭔지 알았어요. 여러분, 혹시 지금 누군가를 미워하고 계신가요? 혹시 용서할 수 없는 상처를 안고 계신가요? 그 마음 이해합니다. 당연히 아프고, 당연히 화나고, 당연히 원망스럽죠. 하지만 언젠가 준비가 됐을 때 용서를 생각해 보세요. 상대를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위해서.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하지만 박영자의 인생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서연이의 인생도 우리 모두의 인생처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의 인생에도 용서와 평화가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행복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